네, 오늘 오전 세종시의 한 고속도로 진출 구간에서 승합차 사고가 나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부터 또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까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누리호 종합연소시험이 성공했는데요. 이 시험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설명해 드립니다. 2월 1일 월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당진 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탑승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명절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출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불법 도구를 활용해 개불 등 해양생물을 싹쓸이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당진 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에서 과속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승합차가 속도를 못 이기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동포 등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로 비 때문에 작업이 취소돼 숙소로 되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먼저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나들목 진출로 직전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꿔 앞선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해 진출로를 나가더니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경계턱에 부딪힌 뒤 2, 3m가량 솟구쳤다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급선회를 하는 도중 이곳 기둥을 들이받고 5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12명 가운데 40, 50대 중국인 동포 6명과 한국인 1명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46살 김모 씨와 다른 중국인 동포 4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타 지역 공사 현장에 일하러 가다가 비 때문에 작업이 취소되자 숙소로 되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남원으로 거기 건설 일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 우천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여기 세종 숙소로 오는 중에 그 남세종 IC 그 램프 구간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세종경찰청은 승합차 전복 사고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순찰대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승합차는 다른 차량과 충돌 없이 단독 사고로 전복됐는데 현장에서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하는 등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는지 이어서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낸 사고 승합차. 차선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 구간에서 끼어들게 하며 승용차를 추월합니다. 곧바로 나타난 회전 구간. 급히 제동을 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경계석과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7명이 현장에서 숨진 이 사고는 일단 과속운전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2인승 승합차의 승차 정원을 꽉 채운 상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빼고 뒷좌석 탑승자 다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게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안전벨트 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스피드 나왔다는 걸 안내 때는 또 남세종 나들목 회전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인근 유성 나들목이나 서세종 나들목 등의 회전 구간과 비교하면 남세종 나들목의 각도가 훨씬 급해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이패스 안내 기둥 역시 언덕 위 다른 빈 곳에 세워졌었다면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세종 IC 부근이 급격하게 구부러진 구간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구간을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결국 이번 사고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과속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이어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모시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네. 앞서서 박연선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인명피해가 컸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뒷차 블랙박스에서 보신 것처럼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거든요. 예. 특히 흰색 실선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죠. 이 구역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과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 사고만 발생했고 큰 인명피해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2명 앞좌석에 탄 운전자와 조수석을 제외하고는 10명 모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 현장을 보면 차량이 전도되면서 루프가 주저앉았고 목이나 경추부, 머리 쪽에 부상이 심하면서 아주 다량의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과속, 게다가 네. 무리한 끼어들기, 안전띠 띠. 미착용 이렇게 세 볼 가지로 수가 요약될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안전띠만 착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통계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실제 0.3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입니다. 안전띠를 미착용할 때는 1.49% 정도로 4배 이상 사망률이 커지거든요. 예. 특히나 뭐 이번 사고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창문 밖으로 탑승자들이 뛰쳐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탈출하게 되는 상황 같을 때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는 사망률이 6배까지 커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전띠를 맸을 때와 매지 않았을 때는 최소 4배에서 6배 정도로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7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만약 안전띠를 맸다면 2명 미만 예를 들면 통계학적으로도 한두 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죠. 안전띠를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4배에서 6배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군요. 이번 사고도 그랬지만 고속도로 나들목 그 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이 남세종 나들목 진입 구간의 경우에 뭐 저도 몇 번 지나갔었는데 경사도 상당히 급하고요. 그리고 커브도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으로도 일반적인 고속도로 램프 구간이나 진입 구간에 비해서 좀 급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특히 급격하면서 내리막 경사일 경우에는 사고 위험성이나 차량이 전도될 위험성이 상당히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이제 속도 몇 킬로까지 주행해라 이런 정도만 붙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한 건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가뜩이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회전 구간인데 이 차량이 차선 변경 금지 흰색 실선으로 칼치기처럼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공률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따라서 주행했으면은 이렇게 전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갖다 차선을 위반하면서 칼치기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원심력이 더 커지면서 전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전복된 이 승합차처럼 차체 각이지게 설계돼 있는 이른바 박스카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전 구간에서 무게 중심이 쏠려서 전복이 우려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승용차 대비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전도될 위험성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낮추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이런 커브길에 들어서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고 예. 특히 오늘처럼 빗길에서는 오히려 더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브길에서 박스형 어쨌든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 같은 경우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그다음에 접어들면서 낮은 기아로 변속을 하거나 예. 이런 안전 운전 요령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커브에 접어들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라. 그렇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기아를 낮은 단으로 변속을 한 후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커브길을 돌면 원심력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차량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 경남 남해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불이 나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재 당시 환자와 직원까지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안에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피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흰 연기가 기둥처럼 솟아오릅니다.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은 사다리를 타고 창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남해군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병실에 있던 어르신이 깨우더라고. 아니 불 자체는 안 보이는데 연기만 까매갖고 전부 다 수건해갖고 이 방 속에 있었을 때 연기는 그런 많이는 안 맞아. 불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87명은 1층 정문 등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장에는 연기를 빼기 위해 유리창을 깬 흔적들도 보입니다. 응급 환자들은 진주와 사천 등 근처 20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료진과 직원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대피를 돕던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이 화재 경보 장치가 울리는 것을 듣고 지하 1층 배전실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불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4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상 쪽으로 검은 매연들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인근 소방서도 동원을 하였으며 6시 16분경에 화재 완전히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탄핵과 또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코로나19 손실보상 같은 쟁점이 현재 많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가결 정족수보다 많은 의원 161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할 예정인데 제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만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임에도 야당이 공세를 계속하는 건 재보선을 앞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 해명만으론 의혹 해소가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직접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도 언급하면서 협치를 당부했는데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야당의 의혹 제기가 선을 넘었다 판단하고 현 상황을 정면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의힘 주장을 선을 넘은 색깔론,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의 연장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지원과 관련한 합리적 의심을 구시대 유물로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 협치 모색 대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해외 입국자를 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주말 동안 검사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주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은 이달 중순 이후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지역 발생 코로나19 환자 수는 280여 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400명대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2, 3일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424명으로 직전주보다 10.5% 증가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다수의 비수도권 권역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주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청권, 호남권이 증가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전국 집단 발생 비율은 32.7%로 직전주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월 한 달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3,300명에 달하는 등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지난달 25일 이후 해외 유입 가운데 7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1건, 브라질 2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강조하며 설 연휴 이동과 가족 만남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가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방역 완화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공급 코로나19 첫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들어올 예정인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으로 의료진 접종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을 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 결과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다수가 만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개원우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천의 한 교회 소모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서천에선 해당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와 10대, 50대와 60대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보령에서도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항의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전의 노래방 업주 수십 명이 손팻말을 들고 또다시 대전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일부 업주들은 분노를 표하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석 달째 영업 제한을 받아 생계조차 어렵다며 지원금보다 영업시간 연장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예 영업이 금지되어 온 유흥업소 주인들은 허탈감이 더 큽니다. 영업시간을 제한받더라도 집합금지 명령만은 풀리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기대한 탓입니다. 또다시 텅 빈 가게를 마주할 생각에 그저 막막합니다. 집합 금지를 하잖아요. 우리 9시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금 내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영업시간 연장이 절실한 건 24시간 음식점도 마찬가지. 이 음식점은 매출이 3분의 1 줄면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매장 2곳의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연말에 아니면 신년에 명절 때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동안 좀 장사 못한 거 월세라도 복구할 수 있을까. 설 대목을 날린 전통시장도 한숨이 깊습니다. 나오시는 것도 자제를 하고 또 이제 좀 모이는 것도 자제를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경기가 이 시장 상인들이 진짜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등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특별 손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바닷가 갯벌에서 수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관광객들이 특수 도구까지 들고 와서 갯벌에 사는 개불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유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한 갯벌. 많은 관광객들이 물 빠진 바닷가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들고 있는 길이 1m가량의 쇠파이프, 일명 빠라뻥으로 불리는 개불 채취 어구입니다. 3, 4년 전 등장하더니 지난해부터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구멍들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압축식이라서.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2-3시간이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개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오죠. 진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갯벌 황폐화 논란까지 확산되자 태안군은 이 어구를 갯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어구로 보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몇 마리를 잡아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빠라뽕을 이용하여 몇십 마리에서 몇백만 원까지 잡아가면 수한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또 과도한 해루질로 갯벌 생태계 훼손 위험성이 높은 태안해안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휴식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 로켓이 최대 난제로 꼽혔던 종합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될 누리호의 종합 연소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시험인데 코로나19와 또 다른 뉴스들에 밀려서 주목도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부장을 통해서 이번 시험의 의미와 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까지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성공하시고 주말에 대전에 올라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모형도 직접 들고 올라오셨는데 이번에 성공한 과정이 전체 개발 과정 중에 가장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보시는 모형이 따로 누리호 3단 발사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과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지난번 시험한 것이 1단 추진기관 시스템에 대한 종합 연소 시험을 수행한 것입니다. 1단이면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일 텐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엔진 4개를 묶어서 300 추력을 내도록 실험을 한 거죠? 네네. 지금 보시는 엔진이 각각 75톤급 액체어 로켓 엔진 4개를 묶어서 1단이 300톤의 추력을 내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하나만 그 설계대로 추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정확한 궤도에 올라가기 힘들겠어요? 네네. 그 엔진 4개가 같은
하나처럼 작동을 해서 동일한 성능을 내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서로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비행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나로호를 쏠 때 1단 로켓이 러시아제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까? 네네. 지금 누리호는 엔진뿐 아니라 탱크, 공급계, 시스템, 그다음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설비조차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설계,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으로 총 몇 분 능선을 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만 갖고 본다면 예. 3번의 연수 시험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연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5분 능선을 넘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5분 말씀드릴 수가 능선.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 3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은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네, 저희가 2월과 3월에 추가적으로 추진관 종합 연수 시험을 100초, 120초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100초, 127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시험했던 그 1단 누리호에 대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그 내구성을 확인하고 추력 제어 시스템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30초만이 아니라 100초, 127초 시험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예. 그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팩터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 또 일부 설계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30초와 100초, 127초에 3단계로 나눠서 시험을 할 계획을 잡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네네, 하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고요. 그럼 실제 발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발사는 현재 나로우지 센터에서 조립되고 있는 FM 모델이 지금 조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 10월에 처음 시험 발사체를 나로우지 센터에서 발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사할 때는 인공위성을 직접 싣는 건 아니지요? 네네, 저희가 10월에 처음 발사하는 것은 순수한 첫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소위 위성을 모사하는 모사 발사체를 싣고 내년 5월에 실제로 200kg의 검증 위성을 실어서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년 5월이요? 네네. 예, 기다려집니다. 이런 발사체를 순수 그 자기 기술로 만들어서 발사한 나라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자력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국 정도, 10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선진국들과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독자적인 설계로,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발사체를 개발해 온 것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누리호 사업이 2010년 3월에 시작해서 올 10월에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오, 그럼 한 10년 만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네요? 네, 저희가 요 전 사업인 그 나로 사업을 통한 국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많이 기술적으로 도움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 런바이런해서 저희가 그 많은 그 기술 습득을 통해서 저희가 독자적인 그 기술 습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달 탐사인데요. 언제 우리나라도 달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 후속 사업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것이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6년까지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산업체 주도로 2030년에는 발사체를 이용한 그러한 달 착륙선을 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궤도만 도는 게 아니라 직접 착륙까지 한다는 거죠? 네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달 궤도선은 외국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한국형 발사체 후속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은 2030년에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정대로 꼭 2030년에 우리나라도 달에 착륙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2달 연속 2자릿수로 늘며 3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올 1월 수출액은 48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3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한 21억 3천만 달러인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수출액이 이렇게 는 건 먼저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의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1.7% 증가해 5달 연속 2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선통신기기는 1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40% 넘게 수출액이 늘었고 바이오 헬스 제품은 66%,
석유화학도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수출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16%, 전기차 81%, 의료기기도 60% 넘게 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IT 품목이 크게 선전을 했고요. 더불어서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신성장 품목들이 새롭게 성장세로 가세를 하면서 두 가지 모두 동반 성장한 그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EU 등 3대 시장에서 모두 20% 이상 수출이 늘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44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9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9월 반등에 성공한 이후 회복세가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출 품목 다양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모레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요. 이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바로 산불 발생입니다. 1년 중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에 발생하는데 이 산림청이 올해부터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림을 집어삼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울주군 산불로 산림 519헥타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2019년 4월에도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각각 산불이 나 2,872헥타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737건 가운데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60%가 집중됐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겨울을 지나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시기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이달부터 산불 방지 종합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산불 예방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CCTV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우리 그 산불 예방 진화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민가와 철탑, 문화재 등 보호 대상 시설과 산악 지형을 실제와 같게 입체적으로 구현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산불 조기 진압과 인명 피해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화대원들을 투입을 시킬 것인가, 또 어느 지역에서 헬기들이 실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산림청은 또 전체 산림의 35%에 해당하는 222만 헥타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등산로의 26%인 8,358km는 등산 통제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2년 전 일본에서 우익들의 협박 탓에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녀상 전시를 주최한 지자체장을 사퇴시키겠다면서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졌는데 서명한 사람의 80% 이상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던 일본의 최대 예술제. 전시장을 폭파하겠다는 우익들의 협박이 쇄도하면서 전시가 2달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녀상을 옹호한 아이치현 지사를 사퇴시키겠다며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안부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나고야 시장 등도 서명을 독려했습니다. 大村さんイコール絶対やらないかん。もう皆さんの公金で公共取材でこういうことをやっちゃいけません。 서명 참여자는 43만여 명, 해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정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치현 성관이가 지난해 말부터 한 달간 서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규모 부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주소를 적은 글씨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위조가 확인된 것만 36만여 명, 전체 서명자 가운데 무려 83%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これは日本の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有識時代だと。これは日本の民主主義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 아이치 성관이는 서명 위조 관련자들을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주민 소환 서명은 선거의 투표 행위와 똑같이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할 경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충남의 희망 나눔 성금 모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62일 동안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마감한 결과 대전은 64억 2,700만 원, 충남이 198억 8,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대전은 0.4%, 충남은 25%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반면 세종의 모금액은 13억 1,2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7,800만 원 줄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대전 1.46%, 세종 0.95%, 충남 1.0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상승도 계속돼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1% 상승했고 대전은 2.09%, 충남은 1.3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당진 평택항 앞바다 92만여 제곱미터의 해상 매립지를 놓고 당진과 평택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제기한 해상 매립지 경계 소송 최종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4일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를 행자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과 평택의 3대7 비율로 귀속 결정하자 헌법소원과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소원은 지난해 각하 결정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때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종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산후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았으나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종일 공기질이 탁합니다. 대전 일부와 세종 충남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실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부터는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대신 반짝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충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저녁부터 밤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내륙에 1c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이 영하 7도, 계룡이 영하 10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당진과 천안이 영하 8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천안과 아산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영하 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천과 부여가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입추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있었던 승합차 전복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데는 과속과 또 안전띠 미착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이 피해를 키운 걸로 보이는데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